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값, 즉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변수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값이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값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이 한 장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릇 안에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해당 음식들을 데이터, 즉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릇들, 이 그릇들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잘 보세요. 밥을 담는 그릇, 이런 간장이나 소스들을 담는 그릇, 물이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 그렇지 않은 음식을 담는 그릇, 이런 그릇들이 살짝씩 무엇을 담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의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바는 강형 언어예요. 강형 언어라는 것은 모든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 것은 자바는 강형 언어 강형 언어라는 것은 모든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해당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알맞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int count라고 썼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건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맨 앞쪽에 나오는 게 어떤 종류의 값을 담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식별자의 일종이죠. 이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타입들은 정해진 타입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타입들을 정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요. 일단은 변수에 대해서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자, 나는 int를 담을 수 있는 count라는 그릇을 하나 선언했고요. 이 선언한 값을 프로그램 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count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하나 담았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 count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담아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 count라는 그릇에다가 10도 담았다가 20도 담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count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20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값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담긴 값. 그래서 전에 담겼던 값들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나는 정수를 담는 count라는 그릇을 선언했는데 이 그릇에다가 정수가 아닌 실수를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상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 int를 담는 그릇에다가 더블을 담았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실수를 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실수를 담아줘야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선언할 때부터 나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거예요 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시고 정해진 값만 담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다른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고요. 다만 기억하실 부분은 변수는 첫 번째 문자가 항상 소문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두 단어 이상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카운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단어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얘가 뭐구나라는 게 한눈에 쉽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처럼 상수도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수와 다르게 이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한번 저장하면요, 다시는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란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뜻하죠. 자, int i,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은 i라는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i 선언한 거죠. 이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이 사용되다가 이 변수의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5 하고 담아보죠. 그러면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 없이 전에 있었던 10이라는 값은 없어지고 5가 저장되게 돼요. 그런데 상수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같은데 그 앞에다가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final, 이 키워드에서 살짝 느껴지듯이 마지막 이런 뜻을 눈치채실 수 있겠죠. 변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상수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언하는 방법은 같아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제1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실 것은 변수를 선언하실 때도 명명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상수를 선언하실 때도 살짝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만 구성된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j 라고 사용하시기보다는 대문자 j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j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요. 상수가 처음 한번 초기화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수는 코드가 사용되는 중간에 다시 j에다가 5를 넣어요. 이런 코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상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수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값이 사용되는데 이 값이 사용되는 중간에 변경되는 게 조금 위험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 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원의 넓이를 담을 거니까 circle array요.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볼 텐데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변수의 명명 규칙이었죠.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선언된 변수에다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담을 거예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159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반지름이 3이라고 가정해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159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구해놓으면 이 서클 어레이어 안에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저 3.14159라는 값을 보면요, 값만 보고서 저게 뭘 의미하지? 라는 게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3.14159를 막 자꾸 쓰다가 오타를 발생시킨다든가, 그래서 실수로 5.14159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여기의 값을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 상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까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final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얘는 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파이의 값을 3.14159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타입을 안 썼죠. 더블 타입의 3.14159, 그리고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코드를 읽어내기도 좋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값만 봤을 때 저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자, 뭐 내가 기름값을 구하겠다. 만약에 이랬을 때요. 기름값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이 수행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 코드 안에 기름값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름값이 1,45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코드 내에서 1,450이라는 숫자가 막 여기저기 나오면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랬을 때도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파이널 기름값 오일 프라이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상수이기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 이렇게 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변수는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듯이 상수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구분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1450 이런 식으로 상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1450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기름값을 계산하는 토탈 프라이스다. 뭐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 나는 기름을 뭐 50리터 넣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오일의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구해낼 때도요. 아, 기름의 가격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장점은 요 값을 여러 번 이용했는데 기름값이 1,39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코드마다 돌아가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선언한 부분만 1,390 이렇게 바꿔주면 실제 그 값을 가지고 수행되는 부분들도 모두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될 때 우리가 상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코드도 더 알아보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바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데이터 타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타입으로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린형 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불린형인 논리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형은 크기가 1바이트이고 true와 false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형은 캐릭터로 2바이트를 가집니다.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은 정수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정수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int는 4바이트입니다. 롱형은 8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보다 더 큰 범위의 정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형은 크기에 따라 플롯형과 더블형이 있습니다. 타입과 함께 이번에는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은 일종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터럴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형 리터럴, 실수형 리터럴, 문자형 리터럴, 논리 리터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어떤 특정한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터럴을 특정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린형 데이터 타입을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Pun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true 하고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린형 데이터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만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true 하니까 true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실제 출력을 해보면 true 하고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true와 false도 하나의 리터럴이라고 볼 수 있겠죠. false 하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딱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은 문자 타입인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변수명 하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캐릭터 타입은 반드시 이 싱글 커터,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주셔야 되고요. 문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표현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캐릭터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수 타입, int형 변수 x를 하나 선언을 해보죠. 이 x에 59라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변수에 값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59라는 요런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더 큰 정수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lo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조금 더 큰 값을 넣어 주시는데 이런 값을 넣어 주셨을 때 long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뒤에다가 L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L을 넣으셔도 되고요. 소문자 L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long 타입이다 하는 L을 같이 표현해야 하더라.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수를 표현하는 플롯 타입도 선언을 해서 값을 넣어보죠. 자, 실수를 표현하는데 이 플롯 타입도 마찬가지 F를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붙여주시던 대문자로 붙여주시던 상관없습니다. 붙여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실수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또 조금 더 큰 실수를 표현하는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더블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실수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형의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유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정수는 실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바는 기본형으로 정수, 실수 타입을 제공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타입마다 크기가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또 쇼트나 캐릭터보다는 인트가 더 큰 타입이었었죠? 인트보다는 롱이 조금 더 큰 타입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롱보다도 실수가 더 큰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롱하고 플롯을 봤을 때 실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크기는 롱이 큰 것 같지만 실수는 소수점 뒤에 있는 자릿수들이 필요한데요. 실제 정수에는 소수점 뒤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조금 더 크다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조금 큰 병을 롱 타입이라고 표현을 해뒀고요. 조금 더 작은 병을 인트 타입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랑 변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밥상 그림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둘 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보온병이죠. 그런데 이 병 안에 물들이 들어있었을 때 여기도 물을 담을 수 있고 여기에도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양을 담느냐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자, 실제 이 큰 병에 있는 물을 이 작은 병에다가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저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물이 넘칠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죠.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것을 작은 데이터 타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컴파일러는 일단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큰 데이터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들어있을지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저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물이 넘칠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죠.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것을 작은 데이터 타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컴파일러는 일단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 큰 병에다가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크게 이 물병 안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있는 물을 여기에다가 채울 때에는 그냥 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컴파일러도 마찬가지 작은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그릇에 있는 값을 큰 데이터 타입에다가 담을 때에는 크게 무리 없이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의 지금 형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큰 물병 안에 사실은 물이 굉장히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요 병 안에 옮겨 담는다 그래도 크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자바 코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여시고 일단은 인트형 변수 x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리고 x에다가 5만 이라는 값을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보다 조금 더 큰 데이터 타입인 그릇 y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이 y에다가 x에 들어있는 아까 x가 작은 보온병이라고 할게요. 이 값을 담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x에 들어있는 것을 y에다 담아요 했지만 컴파일러는 전혀 이상을 보여주지 않죠. 아, 담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x에 있는 것이 y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변환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롱타입에 x2라는 그릇을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에 5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을 x 인트형 변수 y2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 x2에 있는 값을 넣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컴파일러는 에러를 발생시키죠. 자, 실제로 이 x2 안에는 5라는 작은 값이 들어있고 int는 5라는 값을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에러를 발생시켜요. 컴파일러는 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는 int 타입이에요. 이 값을 지금 롱 타입에 담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담겨질 수 있지만 롱 타입에 들어있는 값을 int 타입에다가 담으려고 할 때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큰 그릇에 있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작은 그릇에다가 옮겨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럴 때 컴파일러는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요 앞에다가 형변환이라는 것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담기 전에 프로그래머가 int로 형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담아요 라고 해주면 문제없이 형변환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데이터 타입의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x는 y 플러스 g. 이 문장을 보면요. y와 g를 더한 값을 x에 대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는과 더하기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각각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y와 g를 피연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x는 y 플러스 g를 연산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바는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머는 이런 다양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연산자들을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부호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가 있을 수 있고요.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연산자들일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 조금 특별해 보이는 연산자가 보이는데요. 모듈러 연산이라고 합니다. 퍼센트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내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일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연산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피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연산자를 다낙 연산자라고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연산자들 중에서 부호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다낙 연산자라고 할 수 연산자라고 하고요. 할 수도 있는데 있겠죠. 피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연산자를 다낙 연산자라고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연산자들 중에서 부호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다낙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호 연산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형 변수 i1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부호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는 피연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부호 연산자를 사용을 해본 거고요. 다음은 이런 부호 연산자를 변수 앞에도 붙일 수 있어요. 플러스 i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선언한 다음에 마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i1이 출력되면 뭐가 출력될까요? 당연히 음수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i2가 출력되면 양수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음수 5가 양수가 되었을까요? 실행해보죠. 양수 되지 않고 있죠. 그냥 마이너스 5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변수 앞에 플러스라는 부호 연산자가 붙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는 부호 비트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너스가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음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5가 아니라 i1을 써볼게요. 음수를 마이너스 부호 비트를 붙여서 대입시켜준 i3을 출력을 해보니까 i3은 양수 5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데 이런 연산자를 피연산자 앞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i4에서 플러스 플러스 i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실제 이 플러스 플러스 i3은 i3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3이 아까 5가 출력됐던 거 기억나시죠? 5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I4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I4가 6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I3도 출력해 볼까요? I3도 I3에다가 더하기 1 한 값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I3에도 6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가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볼게요. 자, 다시 I3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I3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혼자서 수행이 될 때는 이 I3에 똑같이 플러스 1이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3이 봤을 때는 똑같이 1이 늘어나는 거지만 I5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I5를 출력해 보니까 7이라는 값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6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먼저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결과값을 I4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었을 때에는 먼저 값을 대입을 시켜요. I3에 들어있었던 6이 먼저 I5에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I3은 I3에다가 1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I3을 출력을 해보면 I3은 1이 늘어나서 7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항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 산술 연산자도 살펴보셨어요.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연산자를 P연산자 앞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여서 플러스 플러스 I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실제 이 플러스 플러스 I3은 I3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3이 아까 5가 출력됐던 거 기억나시죠? 5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I4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I4가 6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I3도 출력해 볼까요? I3도 I3에다가 더하기 1 한 값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I3에도 6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가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I3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혼자서 수행이 될 때는 이 I3에 똑같이 플러스 1이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3이 봤을 때는 똑같이 1이 늘어나는 거지만 I5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I5를 출력해 보니까 7이라는 값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6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먼저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결과값을 I4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었을 때에는 먼저 값을 대입을 시켜요. I3에 들어있었던 6이 먼저 I5에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I3은 I3에다가 1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I3을 출력을 해보면 I3은 1이 늘어나서 7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항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 산술 연산자도 살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초기화 시켜보고요. j라는 값에다가 2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i 더하기 j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i가 5고 j가 2였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 j 해보면 i에서 j를 빼줬을 거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곱하기도 마찬가지. 자, 곱하기는 8 위에 있는 별표 아스트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행하고 출력해보면 곱한 값 1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누기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연산자, 그죠? 왼쪽 P 연산자를 오른쪽 P 연산자로 나누어서 그 몫을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5를 2로 나눈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 나누기 2 하면 2.5라는 값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2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수와 정수, 그러니까 우리 int i, int j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p 연산자는 모두 정수거든요. 정수끼리의 연산은 정수값으로만 리턴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2.5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p 연산자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실수여야지만 2.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실수로 바꿔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형변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J를 더블 타입으로 형변환 해보고요.
이런 캐스팅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단학 연산자죠. 먼저 제2를 실수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 2.5라는 실수값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듈러 연산이라고 했었죠. i를 j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해 주세요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둘이 나눈 나머지 값인 1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산자와 연산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연산자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 연산자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자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답은 네, 아니요, 둘 중 하나밖에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불린 값입니다.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인트형 변수 i는 10, 인트형 변수 j는 j도 1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i와 j가 같습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j는 10 했던 것은 10을 j에다 넣어주세요. 이것은 대입 연산자고요.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요거, 이퀄, 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셔야지만 i와 j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실행을 해보죠. 자, i와 j는 10, 10으로 같기 때문에 true 하고 리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i와 j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예요. 느낌표 equal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i와 j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i가 j보다 작습니까? 이것은 생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둘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i가 j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겠죠. 마찬가지 i가 j보다 큽니까? 이렇게 수행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똑같이 i가 j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교 연산자이고요. 아까 보셨던 대입 연산자 i는 10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단순 대입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의 값을 왼쪽 피연산자인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대입하는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용하셨던 거, 이런 연산자를 단순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런데 대입 연산자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연산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i 플러스 이퀄 10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i는 i 플러스 10 이거랑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죠? i를 10 더해서 i에다가 10을 더해서 이 i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i는 20이 됐겠죠. 이렇게 쓰는 연산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익숙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생소해 보이실 수는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직 이 코드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조금 코드를 짧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 있겠죠.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퀄 5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출력해보면 20에다가 5를 뺀 값을 출력해서 다시 i한테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i 값이 15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란 연산자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계셨던 우선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곱셈이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계산된다고 배웠었죠? 이런 것이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하실 거예요. 괄호가 있으면 또 다른 연산자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계산하더라.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표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최우선 연산자 하고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연산이 되더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기억하실 부분은 이 단항 연산자 중에 우리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시키는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이 연산자냐, 후이 연산자냐, 뭐 이런 것들 전 시간에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기억하실 부분은 논리 연산자 중에 보시면 우리 n% 나와 있는 논리 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and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바로 표시되고 있는 거 이제 논리 합인데요. 오화 연산자라고 하죠. 이 and 연산자나 오화 연산자가 같이 동등하게 나왔을 때 and 연산자가 오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산술연산에서 곱하기나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하기나 빼기보다 높은 것처럼 이 and 연산자도 오화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형 변수 A는 5, 네, 인트형 변수 B는 10, 인트형 변수 C는 15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A-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측하신 대로 B 곱하기 C 곱하기가 빼기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A에서 빼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45 이렇게 연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괄호로 묶어보면 A에서 B를 빼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게 될 거니까 값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연산자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봐볼까요? 출력을 해볼 텐데요. A가 5보다 크거나 우리 아까 and 연산자 보셨단 말이죠. B가 4보다 5보다 B가 큽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랬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A가 5보다 크냐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비교 연산자이고요. 지금 비교 연산자가 하나, 두 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n% 논리 연산자였죠. 아까 우선순위에 비교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보면 결과는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낼 거예요. A가 5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false 하고 리턴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행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B가 5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결과는 true 하고 리턴이 됐을 거예요. false, n% true 하고 나왔을 텐데 우리 이 논리 곱은 양쪽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를 리턴하는 우리 그런 연산자였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false 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 연산자가 수행이 되더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n%하고 다르게 오화 연산자일 경우에는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감 연산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플러스 A 이렇게 해보면 얘는 전이 연산자죠. 나는 A 빼기 5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이랬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 생각해 보세요. 자, 얘 증감 연산자 우리 산술 연산보다 단항 연산자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빼게 될 거니까
이 플러스 플러스 a는 a 플러스 1이랑 같았기 때문에 6이 리턴이 됐을 테고 6에다가 빼기 5를 해보면 결과는 1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 A 자체에는 A는 A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A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전이 연산자였다면 이 부분이 뒤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항 연산자이긴 하지만 후이 연산자는 먼저 다른 연산이 먼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후이 연산자였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증가하기 전에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0이 출력될 거예요. 그렇지만 출력이 다 된 다음에 A는 A 플러스 1을 수행했기 때문에 요때 A는 6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증가되기 전에 수행했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되고 A는 나중에 하나 증가돼서 6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실수 출력 입력 보면 증가하기 전에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0이 출력될 거예요. 그렇지만 출력이 다 된 다음에 A는 A 플러스 1을 수행했기 때문에 요때 A는 6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증가되기 전에 수행했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되고 A는 나중에 하나 증가돼서 6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연산자를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예제들을 생각해보면 메인 메서드에서 시작해서 매번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모든 문장들을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장은 수행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자바는 이렇게 제어와 관련된 문법으로 if문과 스위치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if하고 뒤에다가 적당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만족하면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변수 선언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int형 변수 x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x에는 5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y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6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와 y의 값이 들어왔을 때 x가 y보다 작다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는 게 조건이고요. 이 if 문장은 해당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만 실행을 하는 것이 if 문장입니다. 자, x가 y보다 작다면 이라는 조건이고요. 그랬을 때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x는 y보다
작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실행을 시켜보면 콘솔에 x는 y보다 작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x에는 5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y에는 6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if 블럭에 주어진 조건이 만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 문장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이런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실행을 시키는 것이 if 블럭입니다. 자, if문은 이렇게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if문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if문을 부여해 줄 수도 있는데 if 이번에는 조건을 x가 y랑 같나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줘볼까요? 이렇게 수행했을 때 x는 y와 같습니다 라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x와 y는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요. if 블럭에 이렇게 블럭을 직접 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는 해당하는 한 라인만 실행이 됩니다. 그럼 둘 다 같은 조건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y를 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 if 블럭에 한 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해 보면 다 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요거 한 줄만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조건에 맞든 안 맞든 이 블럭이 감싸져 있는 부분까지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if 조건을 줬는데 블럭이 없었을 때에는 이 if에 해당하는 것이 단 한 줄만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간단한 if문이고요. 두 번째에는 if 블럭과 x가 y랑 같나요? 하고 줄 수 있는 x와 y는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상하셨던 대로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가 출력이 될 텐데 y를 다시 60으로 바꿔보고 실행을 시킨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출력이 되지 않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헷갈리시면 우리 배웠던 대로 여기까지 주석으로 처리해 두시고 실행을 시켜보면 좋겠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조건이 같지 않더라도 나는 다른 문장을 실행시키고 싶어요. 이랬을 때에 우리 또 다른 else라는 구문을 줄 수가 있어서 x와 y는 다릅니다. 이런 구문을 실행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했다면 이 if에 있는 부분이 수행이 될 테고 그러지 않았다면 else 블럭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우리 이런 부분을 if else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if else 구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else if라는 구문을 하나 더 부여해서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y보다 작니? 라는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그랬을 때 x는 y보다 작습니다. 이런 구문을 실행시키도록 해보고요. 마찬가지 여기 뒤에다가도 else 하고 붙여서 이 조건들이 모두 수행이 되지 않았을 때 x와 y와 다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랬을 때 두 번째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x는 y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else if 구문은 몇 개든지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else if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조건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A와 B가 보이실 텐데요. 각각 P연산자이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연산자들이 논리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연산자부터 보시면 %라고 읽으시면 돼요. 논리곱입니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숫자 7를 누르시면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 논리합이고요. 바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 Shift 키 바로 위에 보시면 원 표시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not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느낌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로 숫자 키보드 6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있는 논리 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곱은 피연산자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라는 결과값을 리턴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A와 B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라는 결과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두 false를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논리 합은 피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는 값을 가지면 true를 리턴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연산자가 둘 다 false를 리턴할 때만 false를 리턴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느낌표 not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논리 부정인데요. 논리 부정은 단항 연산자죠. A라는 피연산자만 보시면 되고요. A 피연산자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rue였을 때는 false로, false였을 때는 true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요. 베타적 논리의 합은 피연산자가 하나는 true이고 하나는 false일 때만 true를 리턴합니다. 두 개가 달라야지만 true를 리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타입으로 변수를 3개 선언을 해보고요. 각각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 또 다른 하나는 true 하고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그런 다음에 각각 논리 곱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은 true이고요. B2는 false였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둘 다 true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false 하고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둘 다 true가 되도록 B1과 B3을 논리 곱해보면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 합은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지 살펴볼게요. B1과 B2를 논리 합했을 때 B1은 true이고 B2는 false인 상태죠. 둘 중 하나만 true라도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고 있고요. 당연히 둘 다 true가 들어오면 true를 리턴할 거고요. 언제 false를 리턴하냐면 두 식이 모두 false일 때요. 자, 이럴 때는 논리 합도 이렇게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런 논리식들을 언제 자주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은 값이 100에서 70 사이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패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들어온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 7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입력 받는 값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스코어가 원하는 조건이 100보다 작거나 같고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사용할 때 이 논리 곱이나 논리 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조건이 두 개 다 만족할 때만 나는 true를 리턴 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논리 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성공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패라고 하겠다. 해보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이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올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베타적 논리 합을 테스트해보면 자, 익스클루시브 OR는 두 개가 다를 때 true를 리턴하는 식입니다. 그럼 둘 다 true인 B1과 B3을 익스클루시브 OR로 테스트해보면 펄스를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개가 다른 B2로 실행을 시켜보시면 true가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부정연산자, not 연산자를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요. B1 앞에다가 not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true가 펄스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false로, false였을 때는 true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요. 베타적 논리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막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사막연산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막연산자는 살짝 if문과 조금 비슷한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보자면 값을 담을 변수를 일단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뒤에 보이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사막연산자인데요. 일단은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비교해서 지금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를 이용해서 5가 4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뒤에 물음표 이렇게 붙어요. 이게 맞다면 50이라는 값을 만약에 다르다면 40이라는 값을 B1에다가 넣어주세요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5와 4는 다른 변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변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산했을 때 이 부분의 값이 참이라면 첫 번째 있는 값을 B1에다 넣어주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두 번째에 있는 값을 B1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5는 4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참이죠. 그러니까 50이 B1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실행을 시켜보니 50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부호 비트를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시 등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5가 4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가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한 결과를 보면 40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장은 사실은 if 구문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값을 담을 변수를 미리 하나 선언하고요. if라는 구문에서 조건을 줘요. 5가 4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해줘요? 이게 참이라면 B2에다가 40을 넣어주고요. 아니라면 B2에다는 제가 40, 50 바꿨죠? 참이라면 여기에다가 50을 넣어주고요. 아니라면 4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B2에 이렇게 4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가 4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호를 반대로 바꿔보면 이번에는 실행을 시켜보면 5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사막 연산자가 사용되는 일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편할 수 있겠으나 이제 if문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막 연산자가 조금 나는 익숙한 문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if문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이어 스위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스위치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케이스, 디폴트, 브레이크 이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스위치문을 만드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 value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value는 1이라고 일단 초기 값을 주었습니다. 자, 스위치는 스위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 value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스위치 블럭이에요. 자, if문에서는 if 뒤에 조건문을 주고 그 조건에 해당했을 때 if 블럭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수행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스위치문은 value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case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case가 1이냐? 이렇게 문장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1이라면 우리는 1이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if문에서 else if 이렇게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었듯이 케이스 구문도 여러 개의 케이스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2 하고 부여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2가 나오면 2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케이스 3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보고요. 3이 나오면 3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아니라면 디폴트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if문 사용하실 때 마지막 else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value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숫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위치 구문이에요.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value는 1이거든요. 자, 우리는 value는 1이라는 것만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냥 실행을 해보니까 value는 1인데 1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1에 만나서 1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3, 그 외 다른 숫자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스위치는 만난 케이스부터 자, 다시 value가 2였다고 바꿔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실행을 해보면 1은 출력되지 않았지만 value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이 만나서 케이스 2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케이스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성질은 만난 케이스부터 나머지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케이스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아까 if else를 사용했을 때처럼 수행을 하고 싶었다면 반드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브레이크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똑같이 다른 케이스들에도 브레이크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을 넣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value가 1이었고 케이스가 1번에 맞기 때문에 이 1번 케이스가 실행될 때 수행하는 1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value를 2라고 다시 바꿔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value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에 만나고 2번 케이스가 실행해야 할 구문을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바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구문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케이스만 실행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지만 해당 케이스 문을 모두 빠져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다음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JDK 7 버전에서는 스위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밸류 부분이 정수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JDK 7부터는 스위치 구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정수뿐 아니라 문자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스트링 타입 A 하고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str 이렇게 들어와도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케이스가 A였을 때 케이스가 B였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DK 7 이후부터는 문자열을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실행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스위치 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